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 그다음에 하고 이제 그의 아들들 중에서 두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셋째 아들 알려샤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는 겨우 20살, 그러니까 그의 형 이반은 24살, 그리고 맏형 드미트리는 27살이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밝혀두어야 할 것은 이 알렉세이, 그러니까 알려샤는 결코 광신자가 아니며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무슨 신비주의자도 아니라는 점이다. 나의 의견을 미리 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그저 나이 어린 박애주의자에 불과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단지 이러한 종교적 생활만이, 이를테면 세계학의 암흑으로부터 사랑의 광명으로 탈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의 영혼이 하나의 이상적인 출구로서 찾아낸 이 생활만이 그를 각성케 하고 또한 그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생활이 그를 감격해 한 이유는 당시 그가 가장 비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 유명한 조시마 장로가 그 수도원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마치 뜨거운 첫사랑과도 같이 자기의 열렬한 마음을 송두리째 이 장로에게 바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갓난아이 때부터 몹시 색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구태여 변명하지 않겠다. 그는 겨우 4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어머니의 얼굴과 사랑을 마치 어머니가 눈앞에 서 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일생 동안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데 대하여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기억은 아주 어릴 적부터, 아니 겨우 2살 때부터라고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이러한 기억은 마치 어둠 속에 스며든 몇 줄기의 빗살과도 같이, 또는 낡고 퇴색한 커다란 화폭 한 구석에 선명히 남아있는 한 부분의 그림과도 같이 한평생 마음속을 떠다니게 된 것이다. 알려사의 경우도 이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는 어느 고요한 여름날 저녁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열어젖힌 창문으로 흘러드는 저녁 햇빛과 방 한 구석에 안치된 성상과 그 성상 앞에 켜져 있던 촛불과 그리고 두 팔로 그를 껴안고 성모 마리아에게 그의 장례를 기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모님께 그를 맡기려는 듯이 두 팔을 앞으로 내밀기도 했다. 이럴 때 갑자기 유모가 놀란 듯이 달려들어와 그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갔다. 이것이 그 장면의 전부였다. 알려샤는 바로 이 순간에 어머니의 얼굴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미친 듯한 흥분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얼굴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 추억을 남에게 말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이나 소년 시절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을 털어놓거나 남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 이것은 결코 남에 대한 불신감이나 그의 수줍은 태도 또는 사람들과 사귀기 싫어하는 무뚝뚝한 성격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에게는 남들과 아무 관계도 없고 자기 혼자만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어떤 중대한 문제들이 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연히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탓인 듯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는 평생을 두고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신뢰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바보라거나 순진하고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남의 시비에 간섭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남을 탓하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게끔 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끔 어떤 일에 대하여는 깊은 우울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남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는 누구든지 그를 놀라게 한다거나 혹은 위협한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어 온 것으로 그가 20살이 된 그 당시에 그대로 음탕의 소굴이라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총명하고 순결한 그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회개망측한 광경을 보더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피해 버렸을 뿐 털끝만큼도 누구 하나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한때 남의 눈칫밥을 얻어먹고 살아온 아버지는 모욕이나 멸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아들을 불신하여 무뚝뚝한 태도로 그 녀석은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시치미를 떼고 있단 말이야 하고 투덜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2주일도 채 못되어 아들을 끌어안고는 물론 술 취한 값싼 감정이긴 하겠지만 눈물까지 흘리며 격정적인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일찍이 아무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하고도 참된 애정을 비로소 이 아들에게서 깊게 느끼게 된 모양이었다. 이 청년은 정말로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서든지 사랑을 받았다. 어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그는 자기의 은인이며 또한 자기를 길러준 예핌 페트로비치 플레노프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꼭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렸을 때의 일인 만큼 어린애인 그가 남의 눈에 들어 귀여움을 받으려고 무슨 간사한 잔꾀를 부리거나 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잔꾀나 타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이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한때는 불신과 조소, 심지어는 증오의 대상으로까지 오해를 받았지만 학교에 들어가서는 이내 마찬가지로 모든 친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에게는 곧잘 깊은 생각에 잠겨 사람을 피하는 버릇과 아주 어릴 때부터 방구석에 혼자 틀어박혀 독서에 몰두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모든 학생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그는 떠들썩하게 장난을 치거나 동무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노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누구든지 그를 한번 보기만 하면 그가 침울하고 무뚝뚝하기는커녕 밝고 명랑한 성격이라는 것을 첫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동무들 사이에서 결코 잘난 체하거나 자기의 존재를 내세우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성격 때문인지 그는 여태까지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으며 또한 한 번도 자기를 과시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동료들은 그가 결코 자신의 용기를 과신한 나머지 그렇게 조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가 얼마나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그는 남에게서 모욕을 받아도 앙심을 품기는 고사하고 1시간쯤 지난 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를 모욕한 그 학생과 태연히 말을 주고받았다. 그것도 그가 잠시 그 일을 덮어둔다거나 용서해 준다는 표정이 아니라 그런 일쯤은 조금도 모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으므로 바로 이런 점이
동료들의 마음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 한 가지 이상한 특징이 있어서 중학교 하급반 학생이나 상급생을 막론하고 누구나 그를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다. 물론 이것도 무슨 악이나 조롱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저 그것이 단순히 재미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알료샤가 거의 병적일 만큼 수치심과 결벽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여자에 관한 어떤 종류의 말과 이야기는 옆에서 그냥 듣고 있지를 못했다. 사실 한심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 어떤 말이나 이야기는 중학교에서도 아주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모양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순결무구한 새파란 아이 녀석들이 때로는 군인들조차 입에 담기 꺼려하는 어떤 장면이나 모양들을 교실 안에서 아무 꺼리낌도 없이 큰 소리로 짓거려대고 있는 형편이니 말이다. 하기는 군인들이란 지식층에 속하는 이 상류 계급의 자제들이 벌써부터 환히 알고 있는 일들을 까맣게 모르고 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소년들에게는 아마도 정신적 타락이라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음탕한 세욕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인데 이들은 이것이 흥미진진하고 미묘하고 잠옷 사내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한번 흉내를 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알료샤 까라마조프가 황급히 귀를 틀어막는 것을 보고 이들은 가끔 일부러 그의 옆에 몰려들어 귀를 막은 그의 두 손을 억지로 떼어놓고서는 더러운 소리를 신이 나서 마구 짓거려대기도 했다. 그러면 그는 욕설 한마디 안 하고 입술을 꼭 문 채 기를 쓰면서 이들을 뿌리치고 교실 바닥에 엎드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버리는 것이었다. 마침내는 이 악동들도 그 이상 그에게 귀찮게 굴기를 그만두고 숫째, 계집애라는 낙인을 찍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한 인간이라고 동정까지 하게 되었다. 조금 각도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는 자기 반에서 늘 우등생이긴 했지만 한 번도 1등을 차지한 적은 없었다. 예핀 페트로비치 플레노프가 죽고 나서도 알료샤는 2년간을 더 현립 중학교에 다녔다. 플레노프의 미망이는 남편의 죽음으로 상심한 나머지 장례식이 끝나자 곧 여자들뿐인 가족을 모두 이끌고 이탈리아로 긴 여행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알료샤는 플레노프의 먼 친척이 되는 생면부지의 두 부인 집으로 옮겨가 살게 되었으나 어떠한 약속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그 자신도 몰랐다. 자기가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도 그의 성격에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런 점에서는 그의 형 이반 뼈드로비치가 2년 동안 고학으로 대학교에 다니면서 가진 고생을 당한 일이라든가 어려서부터 남의 신세를 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항상 쓰라리게 생각해 온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알료샤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런 이상한 성격은 그리 탓할 것이 못 된다고 보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알료샤가 저 순례자들과 같은 종류의 청년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종류의 인간은 어쩌다가 수중에 거대한 재산이 굴러 들어온다고 해도 누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서슴없이 몽땅 내주고 말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선 사업을 하든지 또는 사기꾼에게 걸려들어 순식간에 날려버릴 가능성이 많다. 대체로 말해서 그는 돈의 가치라는 것을 물론 글자 그대로의 뜻은 아니지만
몰랐다. 그는 자기가 먼저 누구에게 용돈을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혹시 누가 돈을 좀 주더라도 쓸 곳을 몰라서 몇 줄씩 그대로 갖고 있거나 어떤 때는 무섭게 낭비를 하여 순식간에 돈을 다 써버리기도 했다.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는 평소 금전과 시민적 명예에 대하여는 몹시 예민한 사람이지만 언젠가 알료샤를 한번 만나보고 나서 이렇게 농담조로 말한 적이 있다. 그 청년 같은 사람은 아마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야. 인구 100만쯤 되는 도시 복판에 혼자 내버려 둔다고 해도 결코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염려가 없는 사람이지. 왜냐하면 누군가 곧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마련해 줄 테니까. 잠잘 곳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자기 스스로 인해 몸둘 곳을 찾아내겠지? 이런 것들은 그에게 별로 힘든 일도 아니고 또 굴욕도 아니거든. 그리고 그를 돌보아주는 사람도 그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잠옷 만족스럽게 생각할 거란 말일세. 그는 중학교 과정을 다 마치지 않았다. 졸업을 1년 앞둔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 자기를 돌봐주던 부인들에게 자기는 지금 아버지에게로 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부인들은 못내 섭섭해하며 그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여비는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그는 플레노픈의 가족들이 외국 여행을 떠날 때 선물로 준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려고 했으나 부인들은 그렇게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충분한 돈을 주고 또 새 옷과 속옷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굳이 3등차로 가겠다면서 그 돈의 절반을 다시 부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우리 읍에 도착하자 그는 왜 학교를 집어치우고 왔니? 하는 아버지의 첫 물음에 대하여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알료샤 자신도 그때 그가 여기 온 이유는 오직 그것 때문이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고향에 온 이유가 그거 하나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시엔 그 자신도 깨닫지 못했고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계시가 불쑥 떠올라서 그를 새롭고 신비스러운 숙명적인 길로 이끌어 갔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뾰트르 파블로비치는 자기의 후처를 어디에 묻었는지 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내의 관에다 흙을 뿌리고 난 이후로 한 번도 그 무덤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연히 그 장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료샤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알료샤라는 셋째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